보모로 소개하세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30년 생선 장수 어머니는 200만 원짜리 한복을 환불합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 작업복을 삽니다. 어둡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생선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맞은편 양복 입은 아들과 정장 입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러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간 제 전부였던 아들에게서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복임. 올해 60을 넘었습니다. 새벽 3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이 가락시장 좌판에서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며 보낸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의 짠물과 비린내가 뼛속까지 스며든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락시장 박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판사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두 번째 이름으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눈에 밟힌 것이 바로 제 아들 지석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 어미처럼 무식하고 천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30년을 버텼습니다. 지석이는 어릴 적부터 참 똑똑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들은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왔는데 저는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갔던 터라 온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지요. 야, 지석이 엄마. 냄새나. 생선 장수래. 그때 지석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 우리 엄마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저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시장 좌판 구석에서 생선 상자를 책상 삼아 공부했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 켜놓고 춥다고 내색도 안 하며 숙제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숙제를 마친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판사 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인사할 거야. 엄마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저는 또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아들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지요. 엄마, 나 붙었어. 판사 된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선 비린내 가득한 좌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관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적금을 깨서 처음으로 한복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비싼 옷은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임관식장에 들어섰을 때 검은 판사복을 입은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생선 장수의 손에서 판사 아들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판사복을 입은 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은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무슨... 어미는 내가 이렇게 판사복 입은 것만 봐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 비린내와 고된 노동이 단 한 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된 이후에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좌판에 들렀습니다. 판사복 벗고 편한 옷 입고 와서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생선 손질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판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서가 요즘 자주 못 오네? 바쁘냐?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메, 그래. 우리 지석이가 드디어 어떤 애냐?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라. 법대 동기인데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집안도 괜찮은 편이고요. 저는 그때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여자를 만났구나 하고요. 그래, 잘 됐다. 그의 이름이 뭐냐? 김서현이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 아버님이 명예교수님이세요. 명예교수? 저는 그 단어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도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석이가 그런 좋은 집안 따님을 만나다니. 그 후로 몇 달간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좌판에 들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연애하는 아들이 엄마한테 매일 전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름 후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드디어 우리 지석이가 오메 상견냐? 벌써?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 그래, 어디서 하기로 했니?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서연이 아버님께서 그쪽을 좋아하신대요. 어머니, 그날 꼭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래, 사돈댁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이 명예교수님이시고 집안 어른들이 다 법조계에 계세요. 할아버님도 판사 출신이시래요. 어머니도 이제 사자 붙은 사돈 생기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 판사, 법조계. 그런 대단한 분들과 제가 사돈을 맺는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름 만에 처음으로 일이 아닌 설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지석이 임관식대에 딱 한 번 입었던 제 낡은 한복을 꺼내어 매만졌습니다. 조금 촌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걸 입고 가도 괜찮으려나. 사돈댁은 다들 삐까뻔쩍하실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의 그 완벽한 결혼이 제 3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상견례를 열흘쯤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아들 지석이가 좋아하던 가오리찜을 정성껏 쪘습니다. 판사가 되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아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예비 며느리도 처음 뵙는 김에 반찬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산다는 강남의 새 아파트는 제가 사는 동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로비에 경비 아저씨가 서 있고 엘리베이터도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왠지 이 건물이
저를 거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살짝 굳어지는 얼굴. 예비 며느리 김서연이었습니다. 그 애가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지석이 엄마야. 처음 뵙네. 우리 지석이 잘 부탁한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슬쩍 코를 막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구나. 새벽부터 가오리를 손질하고 쪘으니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들고 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어릴 때부터 이거 제일 좋아했거든. 서연 씨도 한번 먹어봐. 내가 정성껏 쪘어.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집에 냄새 배면 좀 곤란한데요. 냄새 배요?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냄새 배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냄새 배는 것.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이 새 아파트라서요. 음식 냄새 배면 빼기 힘들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보자기를 다시 안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안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서가 엄마 왔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방문이지 뭐. 내가 좋아하는 가오리찜 쪘는데 서연 씨가 안 드신대. 아들이 잠깐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서연이가 비린 거 잘 못 먹어서. 어머니, 그냥 집에 가져가세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우리 먹어야지 하고 받았을 텐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견례가 다음 주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 혹시 시장에서 바로 오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엄마가 그날 아침 일 안 하고 가려고. 한복도 입고 가야지.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한복? 아, 그게 어머님, 제 아버님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깨끗하게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며느리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냄새 풍기시면서 오시면 저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이 좀 그런 쪽 신경 쓰는 집안이라는 거.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장 냄새 풍기면서 오시면 면목이 없다. 제 30년 인생이 며느리의 면목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막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조심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고 온 가오리찜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오리찜 보자기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아들이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서가 엄마가 너한테 창피하냐?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네.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교수님 집안이라 채 명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체면?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체면을 깎는구나. 30년 동안 널 키워온 이 엄마가 이제는 내 체면을 깎는 사람이 된 거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손톱 밑에 비린내. 이게 제 30년입니다. 이게 제가 아들을 위해 바친 세월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이 세월이 부끄러운가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냄새 배요. 시장 냄새 풍기시면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의 침묵.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을 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 좌판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야, 박 여사. 며느리 봤다며? 어때? 이쁘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뻐. 우리 지석이한테 잘 어울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상견례 열흘 남아서 긴장돼서 그래. 순자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할 거 뭐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들 키웠는데 당당하게 가면 돼. 당당하게.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당당해도 되는 걸까? 오후에 손님이 뜸해서 저는 좌판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생선 싱싱해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싱싱해요. 여자가 생선을 한참 보더니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냄새가 좀 심하네요. 다른 데 가볼게요.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냄새가 심하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가끔씩 들었었는데 며느리를 만난 이후로는 이런 말들이 모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때 맞은편 생선 코너 김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야, 박 여사. 며느리 봤다며? 판사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축하한다.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박 여사, 부럽다 진짜. 판사 아들의 교수 사돈까지 보면 완전 대박 아냐?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더니 진짜 용됐네. 며느리는 어때? 이쁘냐? 법대 나온 변호사래. 오메, 변호사? 이제 완전 귀부인 되는 거네. 시장일 그만두고 편히 쉬어야지. 모두들 축하한다며 난리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야, 박 여사. 오늘은 축하주 한 잔 해야지. 내가 쏜다. 아니야, 언니. 아직 낮인데 무슨. 에이, 이런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 동료들은 제 좌판 앞에 돗자리를 깔고 소주잔을 돌렸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부러워하면서도 정말 기뻐해줬습니다. 모두가 상견례를 축하해주는데 저는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얼른 눈가를 훔쳤습니다. 동료들이 다들 돌아가고 저는 혼자 좌판에 남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놔두고 간 소주병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주병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소주병 뚜껑을 열고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셨습니다. 30년. 이 좌판에서, 이 시장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고생한다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며느리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장 냄새 풍기시면 면목이 없어요. 집에 냄새 배면 곤란한데요. 그리고 아들의 침묵.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생선 비린내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에 찌든 주름진 얼굴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30년 생선 장수의 얼굴이구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하게, 천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 걸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후면 일어나 시장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할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기록을 쭉 내려봤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했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건강하세요? 힘드시면 좀 쉬세요. 하지만 판사가 되고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통화 기록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어쩌면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 새벽 3시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어릴 적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성적표, 그리고 대학교 입학 통지서. 저는 그 입학 통지서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30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입학 통지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아들의 짐이 되어야 하는 걸까? 상견례 가지 말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빠지는 게 나을까? 내가 없으면 아들의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가 빠져야 하지? 왜 30년 동안 헌신한 이 어미가 아들의 상견례에서 빠져야 하지? 왜 나는 내 인생을 부정당해야 하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은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싸워온 얼굴이었습니다. 이 손은 아들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아들의 꿈을 지켜준 냄새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복임, 너는 당당해도 돼.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가겠다고 내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저는 입학 통지서와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좌판을 펴고 생선을 손질하는데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야, 박 여사. 어제 많이 아팠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상견례가 며칠 남았더라. 응, 이제 일주일 남았어. 뭐 입고 갈 건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한복 있는데 그거 입고 가려고. 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박 여사. 너 지금 무슨 고민 있지?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몇 년 동안 옆 좌판에서 일했는데 내가 너 모를 것 같아? 뭔가 있어.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 들었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언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박 여사. 나한테 말해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저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상견례 날 시장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어. 사돈 앞에서 면목이 없다고. 순자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생선 장수가 생선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박복임. 정신 차려. 내가 뭐가 창피해? 내가 30년 동안 그 냄새로 아들 키운 거잖아. 그게 훈장이지 창피한 게 아니야. 야, 너 오늘 일 끝나고 나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 왜? 한복 새로 맞춰야지. 내가 가진 그 낡은 한복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럼 며느리도 뭐라 안 하겠지. 아니야, 언니. 그건 너무 비싸. 야, 돈이 뭐가 중요해. 내 아들 상견례인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인데 제대로 입고 가야지. 순자 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날 오후 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갔습니다. 백화점. 저는 평생 백화점에 몇 번 와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옷을 사거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싸게 사거나 백화점은 제게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한복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한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비싼 옷이 세상에 있다니.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한복 찾으세요? 순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가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직원이 웃으며 한복 몇 벌을 꺼냈습니다. 모두 고운 색깔의 수노인 무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번 시즌 신상인데 색깔도 고우시고 품이 있으세요. 저는 가격표를 봤습니다. 200만 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 이건 안 돼. 순자 언니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야, 한번 입어놔봐. 저는 탈의실에 들어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품이 있는 누군가가.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모님, 정말 고우세요. 순자 언니도 감탄했습니다. 야, 박 여사.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거 입고 가면 며느리도 할 말 없을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 줄까? 이 옷을 입으면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복 사야겠어. 한복을 벗고 나와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맞춤으로 사이즈 조정해 드리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상견례까지 딱 맞네요.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박 여사. 이거 사. 평생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옷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까봐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살게요. 카드 되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20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 제가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박 여사. 잘했어. 이제 며느리도 뭐라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옷 입으면 창피하지 않겠지. 사돈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200만 원. 제가 몇 달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단 하루 입을 옷에 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영수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한복. 그것이 제게는 너무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을 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오후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견례의 날 뭐 입고 오세요? 혹시 준비 안 되셨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렌탈 알아볼게요. 렌탈? 며느리는 제가 변변한 옷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준비했어. 걱정 마.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좋네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깨끗하게 오세요. 제발이요. 정말 깨끗하게. 며느리는 제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생선 비린내 나는 손. 이 손이 더러운 건가?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한복을 입어도 이 냄새는 가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야 할 건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꿔야 할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생선 장수 박복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뒤 한복을 찾으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말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복을 꺼내 걸어두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한복을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 이렇게 고운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걸린 한복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복에 다가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 한복이네요? 비싼 거 사셨네. 응, 상견례 때 입으려고. 며느리가 한복을 만지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옷 입으신다고 어머님 몸에 밴 비린내가 가려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본은 안 변해요, 어머님. 아무리 비싼 옷 입으셔도 어머님은 결국 생선 장수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정말 까다로운 분이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상견례 날 실수라도 하시면 저희 결혼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견례에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30년 고생하셨다는 거. 근데 그게 저희 결혼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500만 원 들어있어요. 상견례에 안 나오시는 대신 이거 받으시고 조용히 계세요.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더 말했습니다. 정상견례에 나오고 싶으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석 씨 어릴 적 보모였다고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니라 보모로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에게 좋은 길이에요.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주세요. 나오실 건지 안 나오실 건지 아니면 보모로 나오실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00만 원이 든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200만 원짜리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200만 원짜리 옷을 입든 10만 원짜리 옷을 입든 저 아이에게 나는 그저 냄새나는 보모일 뿐이었구나.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돈의 의미가 무거운 것이었겠지요. 이 돈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30년은 500만 원의 가치도 안 된다고. 그러니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한복을 보았습니다. 고운 색깔의 200만 원짜리 한복. 이 한복을 입고 상견례에 가면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했지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근본은 안 변한다고. 저는 결국 생선 장수일 뿐이라고. 이 옷은 저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옷으로도 제 몸에 밴 30년의 비린내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 존재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수 박복임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0만 원을 받고 상견례에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모라는 거짓말을 하고 상견례에 나갈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지서가 내 약혼녀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할지 혹시라도 며느리 편이라도 들까 싶어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복을 들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환불 창구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환불하시려고요?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필요 없어졌어요. 직원이 한복을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한복 정말 예쁜데요. 안 입어보시고 환불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옷이더라고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환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200만 원 환불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환불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백화점을 나와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좌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장 입구의 작업복 가게로 갔습니다. 작업복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 박 여사. 오랜만이네. 작업복 사러 왔어? 네, 아저씨.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새 거요. 새 거? 멀쩡한 거 있잖아. 왜 또 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가야 돼서요.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걸로 주세요.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장 깨끗한 새 작업복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3만 원이야. 저는 돈을 내고 작업복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한복 대신 3만 원짜리 작업복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새 작업복을 펼쳐 놓았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앞치마가 달린 상의. 제가 30년 동안 입어온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비싼 한복을 입은 보모가 아니라 30년 생선 장수 박복임으로 가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로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작업복을 입고 가겠다고 제가 제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저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 모습이 아들의 결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복임, 너는 당당해도 돼. 내 30년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 삶의 훈장이야.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상견례 나갑니다. 당신이 준 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보모가 아니라 윤지석 판사의 어머니입니다. 내일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갑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답장하든 아들이 뭐라고 전화하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일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오늘은 시장에 갈 날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귀 뒤까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정성스럽게 감았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 하지만 주름은 감출 수 없었고 손에 거친 살결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걸어둔 새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그리고 앞치마가 달린 상의. 제가 30년 동안 입어온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옷을 다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선 장수 박복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생선 장수.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저였고 이 모습으로 저는 아들을 판사로 키워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제 밤부터 쌓인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작업복은 입지 마세요. 아들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 오늘 그냥 편하게 오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문자들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석아, 엄마는 괜찮다. 오늘 제 시간에 갈게. 걱정 마.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상견례는 낮 12시였습니다. 아직 3시간이나 남았지만 저는 벌써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대학 입학 통지서,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적어온 가게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장부. 새벽 3시 기상, 가오리 100마리 손질, 지석이 학원비 50만 원. 그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들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 저는 이것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제 30년의 증거를 가져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것들을 보여주며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라고, 이것이 제 아들을 만든 시간이라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이 좀 튀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화려한 사람들. 그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저는 확실히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정식집이 보였습니다. 수라, 고급스러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한정식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명문가 사돈들 앞에 서야 합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한복이나 정장을 입은 여자들.
그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제가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혹시 벌써 오신 거예요? 응, 식당 앞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입고 계세요? 설마 서연이가 말한 그 작업복은 아니시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작업복 입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백화점 가서 뭐 사 입으세요. 지서가, 엄마는 이 옷이 제일 편해. 그리고 이 옷이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결혼 정말 틀어져요. 서연이네 아버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데요. 제발 엄마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저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엄마 생각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서가, 그럼 엄마는 뭐냐? 엄마는 누구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서가, 엄마는 30년 동안 이 작업복 입고 너를 키웠어. 이 옷이 엄마의 전부야. 이 옷을 벗으라는 건 엄마더러 엄마를 버리라는 거랑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이 옷 입고 들어갈 거야. 내가 창피하면 엄마를 소개하지 마.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 하지만 엄마는 꼭 들어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5분 전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매를 고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한정식집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 저 문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복임, 너는 당당해도 돼. 내가 한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손잡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윤지석 판사 일행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잠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작업복 차림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작업복 바지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방 앞에 멈췄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직접 열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본 것은 제 아들 지석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사돈 가족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상석에는 사돈 내외가 앉아 계셨습니다. 기품 있는 양복 차림의 김정훈 교수, 그리고 우아한 한복을 입으신 사돈댁 어머니,
김 교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도 저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사돈 맞은편에 제 아들 지석이의 바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제가 들고 온 낡은 보자기 묶음이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교수가 점잖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분은.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생선을 팔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 이 생선 비린내를 미처 지우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나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참아 주십시오. 아들 지석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대학 입학 통지서,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30년치 가게 매출 장부,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들에게 보낸 등록금과 용돈 납입 내역서 뭉치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윤지석 판사 어미 되는 박복임입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제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 자식들이 여기 이 30년 세월이 부끄럽다 합니다. 이 어미의 인생이 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을 증명할 것들을 대신 가져왔습니다. 사돈의 시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말없이 제 낡은 장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어 새벽 3시 기상 가오리 100마리 손질, 지석이, 용돈 5만 원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제 30년의 세월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돈 어른께 누가 되지 않으려 비싼 옷도 맞춰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근본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 근본을 입고 왔습니다. 30년 생선 장수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김 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김 교수가 입학 통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윤서방의 입학 통지서입니까? 네. 제가 30년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의 증거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건 어떤 장부입니까? 제 가게 장부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생선을 몇 마리 손질했는지, 그날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적어둔 기록입니다. 김 교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인데 아들 학원비로 100만 원을 보내셨네요. 그럼 사모님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덜 먹으면 됐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또 훔쳤습니다. 김 교수가 장부를 덮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방,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김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어머니의 이 30년이 부끄러웠는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연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어른께 뭐라고 했니? 근본이 안 변한다고 했니? 비싼 옷을 입어도 생선장수는 생선장수라고 했니?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비린내 맡으며 자식 하나 훌륭하게 키워낸 이 위대한 삶이 부끄러운 것이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윤서방, 자네는 판사라며? 법복을 입은 사람이라며? 예, 아버님. 김 교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가르치는데 자네는 도대체 누구한테 정의를 배웠나? 자네 어머니의 30년 헌신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무슨 법을 집행한다는 건가? 아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한 분을 못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제 딸 버릇없이 키운 것 용서하십시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김 교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배움이란 것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께서는 삶으로 배우셨고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0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사모님의 이 삶만큼 위대한 교육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 아이 키운 어미로서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압니다. 김 교수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내 딸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서방,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헌신도 모르는 자를 내 사위로 들릴 수 없네. 그리고 자네 같은 자와 내 딸이 결혼한다면 내 딸도 언젠가는 자네 어머니처럼 천대받을 것이 뻔하네. 사돈댁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연아, 일어나. 집에 가자. 며느리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저는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건 당신과 제 아들이 만든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버릇없이 키운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돈 내외가 며느리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석아,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슬플 뿐이야. 저는 보자기를 다시 싸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 너는 내 생각을 좀 정리해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의 결혼을 제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좌판을 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 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야, 박 여사. 상견례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저는 손을 멈추고 순자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잘 된 건지 모르겠네.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니. 순자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자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집 앞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 시장 일을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알았다. 집에서 기다려라. 전화를 끊고 저는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고 아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지 않고 부엌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랑 헤어졌어요. 아니, 차였어요. 서연이네 아버님이 저를 만나주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상한 게요. 저는 지금 서연이가 그립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한 걸까요? 지서가, 엄마도 모르겠다. 내가 판사가 되면서였을까? 아니면 훨씬 전부터였을까? 엄마도 모르겠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서가,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거든. 엄마는 그저 내가 다시 예전의 내가 되길 바랄 뿐이야.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서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내 자신한테 미안해. 내가 내 근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이야. 아들이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서가, 엄마는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자. 내가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을 때까지 말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언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저는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진심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엄마를 엄마로 다시 볼 수 있을 때 그때 오너라.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손님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순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야, 박 여사,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순자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상견례 날의 일, 아들과의 거리, 모든 것을요. 순자 언니가 한참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야, 박복임,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그날 무릎 꿇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하지만 언니, 제 아들이. 야, 내 아들 지금 고통스러운 거 당연한 거야. 그게 약이야. 그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 고통을 겪어야 해. 순자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제 좌판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윤지석 판사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정훈 교수 연구실에서 일하는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복임 사모님께 그날의 일로 제 딸이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 딸은 집에서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그 용기와 존엄이 제 딸을 바꾸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정훈 올림. 저는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조교가 떠나고 저는 다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사모님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이야기 주인공이세요? 상견례에 작업복 입고 가신 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이요? 네, 어떤 분이 한정식 집에서 우연히 보셨다고 그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엄청 화제예요. 다들 사모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줄 몰랐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사모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여자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좌판의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한다며 생선을 사갔습니다. 순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박 여사, 너 유명 인사 됐네. 이제 사인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 지석이었습니다. 아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는 것과 똑같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생선 손질 좀 배워도 될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고 진실했습니다. 저는 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앉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아들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꼭 어릴 적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석아, 이 일이 천한 일이 아니야. 이 일로 엄마는 너를 키웠고 이 일로 엄마는 당당하게 살았어.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였던 이 좌판에서 제 아들과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삶은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